제 첫 번째 영상 댓글이 지금 거의 990 몇 개가 그렇게 달렸거든요. 항상 Q&A를 찍겠다 했는데 댓글에 대한 답변을 아무래도 제가 제 경험에만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Q&A를 찍고 뭐 버리고 찍고 버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피부관리법을 코칭해주신 원장님한테 윤곽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관리할 때 용기를 내서 혹시 Q&A 답변 같이 해주실 수 있냐 여쭤보니까 완전 흔쾌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모셔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 자기소개를 아주 짧게만 네,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KM 에스테틱 대표로 있고요. 타상에서 비대면으로 피부관리에 대한 코칭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원장님한테 DM으로 코칭을 받았었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방법이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방법을 베이스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에스테틱 일을 시작하신 게 20년 차시고 대표로 계신 게 16년 차. 네. 그러니까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여드름 환자들을 봐오셨으니까 훨씬 더 정확한 좋은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이랑 저도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15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이것들을 차례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드름과 모낭염의 차이. 제 첫 번째 그 영상 썸네일이 하나씩 조금씩 올라오는 그 염증이 가득 있는 네네. 그 사진이었잖아요. 맞아. 그걸 보신 분들이 이거는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맞아. 있었어요. 이전에 제 피부들을 많이 겪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워낙 제 썸네일 그 사진은 모낭염이다 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정말 꼭 질문에 넣고 싶었어요. 우선은 그 모래님의 그 초반의 피부 상태는 거의 모낭염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드름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압출을 했을 때 그 덩어리진 얘네들이 뽑혀서 나오거든요. 근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그냥 물처럼 염증만 칙칙하고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은 여드름 피부다 모낭염 피부다 이거를 굳이 분간해서 홈케어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피부의 면역 체계를 좋게 해주면은 그 부분이 다 좋아지는데 둘 중에 차이점은 뭐냐면은 모낭염 같은 경우는 압출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피부 면역력이 좋아지면은 바로 좋아져요. 그래서 아마 모래님이 효과가 좀 빨랐던 이유가 여드름 씨앗이 있는 그런 트러블 상태보다 여드름 씨앗이 없는 트러블 상태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압출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나아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그 모낭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가 찢어져도 바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 모낭 안에 약간의 스크래치랑 상처들이 염증이 된 거예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가 원인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같이 있었던 케이스죠. 그쵸. 그래서 그 예전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여드름인 경우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썸네일은 결국 모낭염이었던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아. 네.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끔 올라오는 염증성 여드름 케어법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방법을 따라하기 전과 후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있었던 여드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첫 번째는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방법을 따라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여드름들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점점 좋아지니까 나 여드름 좋아졌다 나아졌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공 안에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그 씨앗이 바깥으로 배출이 완전히 됐을 때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딘가 센터를 간다던가 에스테틱을 가셔가지고 압출을 다 하시는 게 맞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혼자 이제 자가 압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례로 저 같은 경우도 여드름이 나지만 그 여드름을
제가 압출을 한다고 해도 저 거는 실패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혼자 자가 압출을 하게 됐을 때 좀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선은 압출은 해야 된다. 하지만 자가 압출은 안 된다. 그리고 여드름이 있었던 분이 그게 이제 좀 가라앉았다고 해서 여드름이 났거나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 언젠가를 이제 직접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을 하셨을 때는 얼굴에 염증이라던가 붉은기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압출을 하기 되게 좋은 상태, 그리고 압출을 하고 나서도 재생되기가 되게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돼도 압출하고 나서 다음 컨디션을 넘어가기가 너무 좋으니까 홈케어, 자가 홈케어 하는 방법들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그리고 염증 주사 같은 것도 그럼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지. 염증 주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염증을 잠재워 주는 거지, 결국엔 그 씨앗은 그 안에 남아있다가 계속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의 개념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 씨앗이 나오면 되는데, 염증 주사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그 씨앗은 그 안에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바깥으로 배출된 거를 본 적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주사에 대한 얘기를 저도 정말 많이 듣는데, 주로 이제 턱이라든지 코라든지 엄청 크게 나는 것들이 땡땡하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시잖아요. 단기적으로 그거를 잠재우는 데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고 나면은 결국엔 같은 자리에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 씨앗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저는 턱에만 나요, 저는 계속 코에만 나요, 이런 이유가 결국엔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그 상황만 해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홈케어 방법을 따라한 후에 그래도 가끔씩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럴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작은 여드름이 아니라 안 짜지는, 정말 안에 땡땡하게 남아있는 여드름은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였고, 해외 사시거나 뭐 고3입니다, 시간적이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압출이나 염증 주사를 못 맞는다면은 여드름이 났을 때 홈케어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선은 땡땡한 여드름은 매장에서도 압출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도 그 환부가 엄청 염증화가 되어 있으면은 항생제를 막 놔가지고 그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환부를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땡땡하게 부어져 있는 상태는 그 피부가 거의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부러 압을 가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후차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은 잘 진행을 안 하는 편인데, 집에 거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를 가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두시면 돼요. 많이 쓰시는 게 이제 티트리라던가 뭐 카밍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적용을 하셔도 돼요. 그때 적용을 하지만 그게 가라앉았다고 해서 결국 해결된 게 아니라는 그 인지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인정은 그 커져 있는 그 부위를 그것만 좀 잠재워 주는 거지, 그걸로 이 여드름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내비뒀다가 언젠가 그래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다 압출하시거나 하면 되겠네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홈케어 코칭을 계속 하시다가 한번 한국 들어오셨을 때 와다다다다 다 압출해버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방법이 오히려 건강하긴 한 거지. 그 기간이 내가 불편할 뿐인 거지. 제 개인적인 궁금인데, 여드름이 그 땡땡한 상황이 이제 가라앉지 나면 그 위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 염증이. 그쵸. 이제 그 시기도 놓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하다 보면 터지잖아요. 그치, 세수하다 보고 그치. 터지고.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냥 어떻게 뭐 아물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지. 저는 오히려 터진 상황을 되게 땡큐 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을 밀고 나오는 건데 그게 감사히 혼자 터져준 거거든요. 근데 이 터져줄 때 염증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터지면은 이게 화다다 이렇게 터져버리는 건데, 내가 염증 정도는 가라앉혀준 거죠. 그 상황에서 얘가 밀고 나온 거는 이렇게 되게 작은 부위로 뿅 하고 이렇게 터지게 돼요. 아마 세수하다가 터지거나 그럴 때들이 있는데, 그때 씨앗이 분명 보입니다. 맞아요. 휴지를 대고서 이렇게만 눌러도 그냥 뿅
하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자가 압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만 하지 말고. 제가 그럼 또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패치 제품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짜고 나서 위에 붙이는 패치가 있는가 하면 또 원장님 말씀대로 그 땡땡한 부위에 붙여서 더 곰게, 그러니까 더 밖으로 나오게 도와주는 패치도 있더라고요. 그쵸, 요즘. 맞아요. 그 두 가지 패치를 사용을 해도 되는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갑자기. 사실 패치는 둘 다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 게 패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난 패치 붙였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우선은 사전에 붙이는 패치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은 빨리 떼고 그거에 대한 압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를 제거하시는 게 중요하고, 압출을 하고 나서 아니면 터지고 나서 붙이는 패치 있잖아요. 그건 저는 완전히 비추하기는 해요. 근데 저 이거 궁금해요. 왜 그런지. 아주 작은 환부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패치를 붙였을 때 여기가 이제 밀폐가 습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물 속에 담궈 놓으면은 세포가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그 물러지는 그 상황에서 고름이 고여 있고 그 고름은 피부 속으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 스며든 게 착색이 되는 상황이 돼요. 빛을 받게 됐을 때 유독 그 자리는 피부가 약해져 있는 거죠. 물을 계속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착색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 상처는 산소랑 계속 만나가지고 그 환부가 딱쟁이가 생겨서 꾸덕꾸덕해지고 밑에서는 계속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생이 다 되고 나면은 이 딱지가 떨어지는 건데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생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색소 침착들은 사실은 언젠가 됐을 때 그냥 필링을 한다던가 뭔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 패치를 붙였을 때는 얘가 움푹 패여요. 그래서 이제 곰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움푹 패인 그 여드름 자국들이 남는 거는 해결하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필링을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 한 방 쏘는 게 그게 좀 많다라고 하면 그게 더 간단한 방법이 되니까 패치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패치로는 진짜 아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해도 된다 정도라면 그쵸, 맞아요. 후처치로 패치 붙이는 거는 완전 비추. 너무 비추해요. 그리고 그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좋아진 사례가 너무너무 거의 100%라고 봐야 되니까 저는 완전 비추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패치 질문도 좀 많았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진짜 많이 물어요. 완전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 거품 물고 막 거품 물고 근데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염증성 여드름이 아예 안 올라오는 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욕심일 수는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 진짜 피부에 욕심이 없어요. 맞아. 진짜 욕심이 없어. 지금 이 상태 너무 감사하다.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뭐 막 단 걸 막 미친 듯이 먹었어. 아니면 뭐 이제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저도 여드름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그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맞아. 예전 사진이랑 그 살짝 올라온 사진 제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달라요. 그냥 이때가 정말 피부가 좋고 그냥 정말 하나 두 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겁이 막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이런 염증성 여드름 자체가 아예 안 올라오시는 그런 꿀피부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대체 그런 피부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기는 한지 이건 정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염증이 안 올라올 수 있는 피부는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에 트러블이 나 있지만 무언가 자극을 받으면은 피부는 그게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라는 게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왜 이제 어릴수록 많이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얼굴에 고여 있는 그 열감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좀 슬프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열도 빠지고 그러면서 사실 트러블은 잘 안 나요. 32도 정도가 피부 온도는 잘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6.5도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만졌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면은 피부가 좋아하는 온도예요. 또한 자극이 아주 조그만한 자극이 오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찬바람이 한번
지나쳐도 뭐야 얼굴이 난리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를 무언가로 하는데 그 무언가가 염증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미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피지만 미치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 염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피부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그 피부에 여드름으로 염증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입병으로 염증이 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다래끼 같은 걸로 염증이 되고 중이염 같은 걸로 오고 사실 염증의 개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피부로 집중이 됐을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피부 문제는 홈케어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병을 홈케어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피부 쪽은 면역 체계만 제대로 되게끔 관리가 되면은 그런 염증들을 제어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평온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 관리사들이 피부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온도도 사시사철 똑같고 쾌적한 공간에서 늘 거기서 일상을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피부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요즘 막 제품들도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런 거를 막 열이 올랐을 때 막 발라놓는 거지. 그러면은 막 그런 모델링 팩. 그쵸. 그래서 뭐 10개 올라올 거 3개만 올라와. 그럼 땡큐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걸 안 겪게 내가 환경을 만드는 맞아요, 그 정도가 맞아요. 최선이다. 근데 지금 알려드린 그 4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폼클렌징 쓰지 말아라, 토너를 많이 쓰자, 그리고 크림을 양을 많이 하자 이런 것들이 그거를 완전히 되게 많이 제어를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여드름이 난다, 거기서도 염증이 난다. 그거는 또 다른 환경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음식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편이긴 한데 맨날 초콜릿을 먹는다, 맨날 밀가루를 먹는다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자극이 요소가 되기는 해요. 그 정도는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사이드로 얘기하자면 저 초콜릿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식단 조절 그런 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서 먹고 싶으면 초콜릿 과자 먹고 식단 조절을 전혀 안 하는데도 이렇게 피부가 엄청 많이 개선됐으니까 진짜 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는 호금 초콜릿을 이만큼 쌓아놓고 맞아. 먹는다 뭐 이 정도지 막 절대 먹지 마라 뭐 이게 아니니까 맞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째 좁쌀 여드름 케어 방법입니다. 네. 진짜 좁쌀 여드름은 그냥 방법이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압출해내면은 금방 끝날 일이에요. 정말 압출하고 재생하면은 진짜 빨리 좋아지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제거를 한들 그 다음날 또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 방법도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인 거죠. 좁쌀 여드름은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얼굴에 열감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좁쌀이 있는데 열감이 많으면 이제 화농성이 돼버리니까. 제가 열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럼. 젊어서 열이 많아.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네. 5번째 질문은 상 방법을 착실히 따라해서 염증성 여드름은 다 사라졌는데 좁쌀은 그대로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질문에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염증은 사라졌는데 왜 좁쌀 트러블은 안 사라지냐 이제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근데 순서 자체가 좁쌀이 먼저 생기고 염증이 그 다음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좁쌀을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염증도 사라지면서 좁쌀도 동시에 사라지길 바라는 거죠. 달라요. 결국에는 다 압출하는 거 아니면 이제 박피처럼 아예 이렇게 긁어내버리는 거죠. 그 층 자체를. 그게 좀 빠르기는 하죠. 빠르긴 한데 데미지가 있고 데미지 케어를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지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모래님한테 드러내자. 그러면 절대 안 해.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다. 맞아. 일부러 데미지를 줘가지고 그 데미지에 대한 상처를 재생을 시켜주면은 사실 되게 빠르기는 한데 그거를 본인이 집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다짐이 딱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시기를 확 긁어서 없애버리고 나 그냥 빨리 좋아질래.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합심해가지고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모래님처럼 겁도 많으시고 이게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진짜 긁어 부스러면 되고 나는 안 그래도 피부가 예민한데 그 예민한 상태를 내 피부가
적응을 못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너무 네. 홈케어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믿고 권하거든요. 뭔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팀원을 믿으니까, 고객이라는 팀원을 믿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데, 본인이 아직 그 의지가 안 서. 왜냐면 내 얼굴이 하니까 좀 힘들 수가 있긴 하죠. 그럼 제가 추가로 궁금한 점이 그럼 이 4가지 케어로 믿고 그냥 쭉 계속 했을 때 좁쌀 여드름이 결국 사라질 수 있는 건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만 더 참고 네. 더 열심히 홈케어를 하면 사라질 수 있는가? 네. 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좁쌀 여드름이 10개였는지 30만 개였는지 그거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했는데도 왜 계속 올라요? 계속 그냥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믿고 쭉 따라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1년이에요. 오. 네네. 1년이면은 뭐 이렇게 100개 있었던 사람은 한 3개월이면 좋아지겠죠? 근데 뭐 10,000개 있었던 사람은 6개월에 좀 해결이 되겠죠? 근데 뭐 30만 개 있었던 사람은 뭐 9개월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년 뒤에 진짜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된다. 그렇죠. 지금 모래님 같은 경우도 한 개도 없냐? 안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활하는데 피부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지. 맞아. 지정이 없어요. 그냥 삶에. 그냥 난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좋아, 이러죠.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굴을 봤을 때도 이런 울긋불긋한 자국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래님이 케어를 받으실 때도 처음에 압출량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갈수록 거의 없거나 압출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6개월 뒤에 왔으면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네네. 최장 1년. 네, 1년. 1년 뒤에는 아예 좀 다른 얼굴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오는 트러블에 대한 거는 제어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진짜 빠른 거네요, 그러면. 엄청 빠르요. 왜냐하면 모낭염이 많았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10개 있었던 케이스죠. 10개. 그 코칭하는 분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은 더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바로 다음에 연결이 될 것 진짜? 같아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세안 후에 남아있는 화장품이랑 피지 관리법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이해가 가요. 저 지금도 화장 이렇게 다 풀메이크업 하잖아요. 요즘은 진짜 녹두세안도 거의 안 하고 그 물세안으로 다 끝내요. 그러면 남아있거든요. 이런 특히 코옆, 이 턱 밑 이렇게 피지가 가득 고여있는 부분은 그 모공에 뭔가 낀 느낌이 나요, 하얗게. 맞아요. 저는 요즘 그냥 무시해요. 세안 강박을 없앨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코칭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때쯤이야 저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중세안 끊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방법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지금 뭐 코칭도 한 8,900명 정도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봤을 때 그 거품에 대한 판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첫 번째 솔루션은 당연히 로션 클렌징을 쓰시고 폼을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는데도 이게 마음에서 이게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기모와 함께 살았으니까. 맞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한 너무 거지. 이해하고. 네. 폼에 대한 그리움, 향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워터 클렌징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워터 클렌징을 이렇게 시중에서도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절대 닦아서 그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그거를 거품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숭숭숭숭 짜보면은 거품이 이만큼 나잖아요. 걔를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은 거품은 사실 그냥 흐르르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품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안이 많이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로션 클렌징을 끊고 워터 클렌징으로
단독으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것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래님처럼 메이크업이 좀 두껍게 하고 이게 켜켜이 잘 이렇게 쌓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2번을 하시면 되기는 해요. 로션 네, 클렌징을. 로션을 2번. 그쵸. 그래서 가장 거층에 있는 화장들을 한번 걷어내고 그리고 또 한 번 걷어내고. 근데 이제 모공에 끼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괜찮기는 해요.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안 쓰셔도 돼요, 진짜. 네네. 저 안 쓰셔도 멀쩡합니다. 돼요. 네네. 모공에 대한 케어는 따로 하는 거지 매일 클렌징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모공 케어는 따로입니다. 그다음 7번은 각질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법. 방금 안 그래도 원장님 말씀하신 게 모공 케어는 클렌징이 아니라 이제 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맥락인 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염증성으로 발전하진 않지만 정말 보기 흉한 그 피지 덩어리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각질이 막 쌓여서 불편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코에 블랙헤드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선은 각질이랑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같은 카테고리에 지금 묶이면은 안 되기는 해요. 그래요? 네, 원래는 좀 분리해서 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각질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의 가장 바깥에 있는 갑옷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각질이 자꾸 뜨니까 이 각질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것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린 나이는 30대 전 정도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각질이 엄청 많이 생기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세포 재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각질이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거든요. 자연스럽게 원래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밑에서 또 만들어지니까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각질이 눈에 띄는 상황이 바깥에 그 각질을 이렇게 눌러주고 딱 잡아줄 수 있는 랩핑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크림 성분들로 이제 각질을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피지가 많거나 트러블이 많으면 자꾸 그런 것들이 생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각질이 뜨니까 각질은 또 제거를 해버리고 각질이 제거가 되니까 또 이제 피부는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니까 또 피지 때문인가? 그냥 뭔가 이렇게 악순환이 막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각질 제거는 이게 한번 몰아서 확 각질 제거를 하는 그 개념이 나은 거지 매일매일 하는 거는 우선은 안 되고 각질 제거를 하는 그날 반드시 팩을 하셔야 돼요. 피부의 탈수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각질 제거랑 그 팩은 그냥 세트라고 보시고 내가 오늘 팩까지는 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 팩은 어떤 팩을 말씀하세요? 팩이 그냥 뭐 시트 마스크나 이런 거여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예. 뭐라도 팩을 해주면 좋은데 그 중에서 왜 피지 말리는 그런 팩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고 뭔가 영양, 수분을 넣어주는 쪽의 팩은 어떤 거든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꼭 제발 세트로 해달라는 게 이제 부탁인 거고 혹시나 30대 이후에 조금씩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피부들은 각질층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요. 재생이 잘 안 되니까 얘가 자꾸 떨어져 나가면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부러 각질 제거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질 제거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수분 넣어주고 크림 종류들 잘 발라주고 그러면은 눈에 띄지 않게 알아서 각질이 잘 떨어져요. 예. 알아서. 그리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의 차이는 모공이 열렸냐 열리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10대들은 대부분 화이트헤드가 많아요. 모공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게 압출을 하더라도 그 살을 막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데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이미 모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해도 막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관리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 말라고 대부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블랙헤드 이제 코 주변에 많이 나타나죠. 근데 코에 있는 이 피부층이 되게 밀도가 높고 이런데 푹신푹신한 거랑 여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하잖아요. 이게 피부가 되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여기에 자극을 주면은 그 모공이 말캉말캉한 모공이 아니라 점점 단단한 모공이 되어가요. 깊게 파인 그 우물 상태.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박힌 그 블랙헤드들을 빼면 뺄수록 거기에 어차피 또 쌓이거든요. 얘가 땅땅하니까 이렇게 서로 팽창이 되면서 모공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또 짜면 이렇게 더 늘어나면서 이제 뭔가 코에 힘도 이렇게 젖어 있는. 웬만하면은 건들지 말고 그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의
제품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피지 제거하는 제품들도 하고 나면 반드시 팩을 해야 되고 좀 어렵긴 하죠. 블랙헤드는. 그 빼는 거는 다들 조금 쉬워하실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코팩도 정말 많고 맞아, 시중에 맞아.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빼는 거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그 모공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케어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어렵긴 그 해요. 요즘 유행하는 뾰족뾰족한 롤러 있잖아요. 그런 거 이름이 좋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거 MTS. 괜찮아요? MTS 그런 괜찮아요. 자극을 약간 주는 스피큘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발랐을 때 모공을 좀 닫아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면은 순서가 피지들을 조금 제거를 하고 그 위에 그런 롤러나 아니면은 스피큘 앰플 같은 걸 발라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이거를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 큰 자극은 큰 데미지를 주는 거고 아웃풋이 그만큼 좋게도 나타나지만 안 좋게도 나올 수 있다. 네, 요즘에 리들샷을 되게 많이 맞아요. 사용을 하시잖아요. 리들샷에 정말 할 말이 많으시고 리들샷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스피큘로 매장에서도 다 관리를 하니까. 근데 리들샷이 자극을 준 다음에 그 자극에 대한 재생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자극만 주니까 피부가 너무 약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모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꼭 코에 모공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코에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좋으니까 얼굴에 또 다 쓰시니까 후차적으로 생기는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좀 어렵고 어려워요. 이게 진짜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건 진짜 너무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굳이 한 가지 답으로 드리자면은 나는 하지 마라 쪽이긴 해요. 일단 건드리지 마라. 하지 마라 쪽이야. 나중에 MTS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영상을 이렇게 좀 제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전수를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8번인데요. 극지성이라서 일상생활 중간에 피지가 너무 흘러서 세안을 다시 해주거나 기름 종이를 써서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워낙 이제 막 너무 번들번들거리면 다니기가 조금 눈에 안 좋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뭔가 피지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조금 덜 나오게 한다거나 화장품 같은 걸로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선크림 같은 것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극지성인 분들이 선크림에 대한 무서움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유분이 너무 많이 도는데 선크림 발라도 되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크림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시라고 하는데 극지성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류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성인 분들은 우선은 피부 안에 유전이 되게 많은 상태인 거고, 그 유전이 활동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활동이 될 만한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셨기 때문에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름종이를 쓴다던가 세수를 다시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성인 거를 아는 거는 사춘기 때 많이 알게 돼요. 내가 지성이구나. 엄마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센카 폼클렌징 같은 거 센 폼클렌징을 갖다 주면서 깨끗이 씻으라고. 깨끗이 안 씻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깨끗이 씻을수록 지성인 사람은 유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유분이라고 하는 그 피지 자체는 피부가 바깥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이거든요.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피부 바깥에 보호를 하려고 막 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내 피지가 나오기 전에 인공 피지를 미리 발라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피부 입장에서 바깥에 나를 보호하는 어떤 성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활동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그 메커니즘이 돌아요. 인체 내부에서. 이제 파이토신도 그런 역할 때문에 하지만 파이토신만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림도 많이 바르고 그 위에 파이토신을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크림을 쓰면서 유분막을 충분히 만들어주라고. 그러면은 이 피부가 인지하는 메커니즘이 이해할 때까지는 피지량이 그래도 많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바로 몸이 변하는 거는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한 3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이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몸이 그거를 인지하는 기간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지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그 한 3개월, 6개월 동안 적응 기간 동안은 계속 피지가 폭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그게 더 심할 거고 극단적으로 저랑 코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흘러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눌러서 닦아줘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세안 같은 경우는 비추이긴 해요.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피부는 물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세수를 하고 계속 뭔가 수분에 가득 차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피부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세수를 자주 하는 거는 피지량을 더 늘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기름 비추하고 종이 정도는 괜찮다. 괜찮아요.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해보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는 좀 괜찮아지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서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 좋은 팁은 그거를 겨울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량이 좀 줄어드는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가장 적정한 때 했네요. 맞아. 10월인가 맞아. 9월인가 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선크림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성인 사람들이 써야 될 선크림이 뭐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선크림을 발랐을 때 자꾸 지워지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지성인 분들이 나는 유분 져서 특히 남자분들이 좀 그러세요. 맞아. 기름 져서 안 바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피지량이 많으면은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체계가 되게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선크림까지 더 바르지 않아도 사실 보호가 잘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가장 큰 이유가 기미나 색소 때문에 발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큰 범위에선 노화예요. 그러니까 그 노화 안에 색소 침착이나 뭐 기미 그리고 이제 여드름 색소 침착이나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지성인 사람들은 사실 노화가 잘 안 돼요. 그게 들어봤어요.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극건성인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니까 여드름성 같은 경우는 이미 피부 조직에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약해진 상태가 이렇게 움푹움푹 패이는 흉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막으려면 선크림 바르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지성인 사람들은 선크림을 발랐을 때 이게 자꾸 어차피 다 닦여요. 그래요? 다 닦여요. 그래서 자주 바르기는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선크림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사실 딱히 없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에센셜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주시되 좀 자주 바르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로션 같은 거. 그러니까 로션보다 조금 더 묽어가지고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남성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입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센셜 타입을 사용을 했을 때 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메이크업 같은 게. 네. 그래서 조금 더 꾸덕한 타입을 쓰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기는 해요. 또 명쾌한 답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9번인데 괜찮으세요 지금 원장님? 좀 힘드시죠? 조금 쉬었다 갈까요?